어머, 박으르신, 그것은 어디서 사셨어요? 혹시 남대문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사모님의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은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 출신이라는 제 배경보다 더 끔찍한 치매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그곳을 뛰쳐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서 30년간 옷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한 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골든 라이프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보이지 않는 계급과 멸시, 그리고 잔인한 집단 따돌림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기까지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시설 뒤에 숨겨진 노년의 서열 싸움, 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 올해 68살입니다. 30년간 동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여성복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시끄러운 시장 골목과 단골 손님들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가게에 있는 고된 일상이 남편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었죠.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68살이 되던 해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아들 현우는 가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 쉬셔야 해요. 그 몸으로 어떻게 하루 종일 서 계세요? 가게를 정리하던 마지막 날 30년 단골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손님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제게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낯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변호사인 딸 서연이가 들고 온 것이 바로 골든 라이프 실버타운 안내 책자였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실버타운이에요. 수영장에 헬스장에 문화센터는 물론이고 대학병원까지 연계되어 있대요. 비싸겠구나. 맞아요. 하지만 엄마, 그동안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면서 모아두신 돈 있잖아요. 그 돈 아끼지만 마시고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쓰시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남은 거라곤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인데. 엄마,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도 저희는 너무 걱정되고요. 이런 데는 식사도 다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회도 많대요. 제가 모시고 살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괜히 자식이랑 같이 살다가 감정만 상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된 걸까? 머릿속에서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식과 따로 살면서도 편안하고 품위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처음부터 그곳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 이씨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나는 절대 저런 데는 안 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요양원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는 곳,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보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같은 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식사와 청소는 물론 품격 있는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그때는 그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특히 교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이 그곳 생활을 자랑하실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 우리 실버타운에서는 매일 수영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심지어 외국어까지 배운다니까. 같은 또래들이랑 소풍도 다니고 요즘에는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휴, 돈이 있으면 저런 데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만 했지요. 평생 시장에서 아등바등 살아온 저 같은 서민에게는 그저 부자들이나 가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만 여겼으니까요. 그런 곳을 딸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대문에서 30년 장사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 4억. 그중 3억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350만 원씩 생활비를 내야 한다니.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큰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살면 돼. 괜한 소리 말아라. 그러나 아들과 딸은 한 마음으로 저를 권했습니다. 엄마,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생활비는 저희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들 실버타운이 좋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에 딸과 함께 실버타운을 찾아가 봤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노비,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젊은 직원들.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순간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지낼 수 있다고? 그 생각에 설렘이 밀려오면서도 괜히 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대접받는 사모님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상담실에서 만난 박 부장은 제게 정말 VIP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박말순 어르신, 저희 골든라이프 실버타운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께 최고의 휴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내 책자를 보니 시설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들, 아름다운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 미술실에서 우아하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 평생 꿈꿔보지도 못했던 호화롭고 여유로운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슬쩍 말했습니다.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 대기업 임원 출신 같은 아주 수준 높은 분들과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장 상인 출신인 내가 과연 저런 분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돈 내고 들어와서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속에서 오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라고 이런 곳에서 살지 말란 법이 있나? 지금껏 남 눈치 보며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박 부장의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처럼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신 분들이야말로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하십니다. 저희 골든 나이프에서는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으십니다.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좀 쓰세요. 생활비는 저희가 꼭 보태드릴게요. 머릿속에서는 비싸서 안 돼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권유와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시설에 결국 저는 그날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았어요. 30년간 억적같이 살아온 제게 호텔 같은 곳에서의 안락한 노후는 꿈만 같았으니까요.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기에 옷도 몇 벌 없었고 특별히 가져갈 만한 값비싼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앨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아온 작은 추억들. 그게 제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 직원들은 한없이 친절했고 저를 안내하는 매니저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깍듯하고 공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골든나이프 실버타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황금빛 노후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방은 15층, 전망이 아주 좋은 남향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푹신한 새 침대, 반짝이는 욕실, 깨끗한 주방. 평생을 살아온 낡고 비좁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옆방에 산다는 김 여사님이 웰컴 선물이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우아한 태도와 깨끗한 옷차림이 한눈에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았습니다. 골든나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옆방 사는 김미숙이에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친절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여기서 좋은 새 친구도 사귀고 평생 못 해봤던 취미생활도 배우고 참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 여사님은 제게 실버타운 이곳 저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헬스장이고 저쪽은 수영장이에요. 매일 아침 8시에 수중체조 수업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로비를 지나다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제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여기 생활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여기가 제 두 번째 집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신입 입주민들을 위한 웰컴 파티가 열렸는데 다들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관장님의 환영사가 기억에 남아요. 새로 오신 박말순 어르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골든 나이프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모든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와보니까 왜 다들 실버타운 하는지 알겠더라.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처럼 푹 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살아온 지난 세월의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느라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그 돈으로 내 마지막 인생의 행복을 사는 것 같아 설레고 또 설렜습니다. 입주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이왕 이곳에 온 김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수영 강사가 물속에서 몸을 뜨는 법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배웠는데도 물에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생 처음 해보는 수영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어르신,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꼭 오세요. 천천히 즐기면서 배워가면 됩니다. 강사의 격려에 용기가 났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우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제 입주한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이렇게 모여서 차를 마셔요. 새로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식사는 맛있는지, 방은 마음에 드는지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박어르신, 내일 열리는 음악 감상회에도 오세요. 베토벤 교향곡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인데 아주 유익할 거예요. 평생 클래식 음악이라고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은 식당에서 먹었는데 음식이 정말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메뉴가 바뀐다니 이런 호강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녀의 블라우스에 달린 반짝이는 샤넬 브로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김 어르신, 브로치가 참 예쁘네요. 제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남편이 은퇴할 때 선물해 준 거예요. 박 어르신도 앞으로 저희 명품 동호회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매달 백화점 VIP 룸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미리 감상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명품이라. 평생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저 호의로 들렸기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참석해 볼게요. 오후에는 도예교실에 참여했습니다. 평생 그릇은 사용만 해봤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제게 찰흙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이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제가 서툴게 그릇 모양을 빚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전에 미술을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그런데도 감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어르신의 작품이 독특하고 개성이 있어서 눈에 띄네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입주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을 때 그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한강,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이런 멋진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복이구나 싶었어요. 오전에는 다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물에 뜨는 것조차 서툴러서 강사가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져서 기뻤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이미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을 우아하게 누비는 그 모습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 중에 초보였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약속대로 음악 감상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듣는 클래식 음악이었지만 귀에 익숙한 멜로디도 있어서 놀랐어요. 설명을 해주는 할머니는 전직 음대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따따따따으로 시작하는 가장 유명한 클래식 곡 중 하나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런 고상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감상회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에 클래식을 즐겨 들으세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제 배경이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자주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여기서는 매주 음악 감상회가 열리니까 앞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입주 1주차를 기념하는 환영 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입고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명품 가방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저만 수수한 옷차림이라 괜히 초라하게 느껴졌죠. 테이블 배치표를 보니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는 저처럼 최근에 입주한 할머니들이 앉았는데 한 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왜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죠? 다른 분이 답했어요. 아마 우리가 신입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쪽 창가 쪽 테이블은 전부 VIP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VIP 회원? 그게 대체 뭐지? 식사 중에 할머니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우리 딸은 이번에 교수가 됐답니다. 우리 손주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니까요.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갑자기 제 이야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중앙대 법대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곧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짧게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빠르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디너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도 3일간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시설은 최고였고 식사는 맛있었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작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 뒤에 얼마나 쓴맛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요. 마치 독이 든 사과인 줄 모르고 한입 베어문 백설공주처럼 저는 그저 실버타운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째 밤이 지나고 4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달콤했던 환상이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입주 나흘째 아침 식당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김 여사님이 불쑥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요, 남대문 시장에서 30년 동안 옷장사했어요. 그 말을 하자 김 여사님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갔죠. 30년간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눈빛을 읽는 법은 충분히 익혔기에 저는 그 순간의 변화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남편이 대기업 부사장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곳으로 왔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제게
식사에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제게 환하게 미소 짓던 분들이 오늘은 눈인사만 하고 휙 지나갔어요. 3일 동안의 달콤했던 환상이 조금씩 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예 교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제 도자기를 보더니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런 건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만 했으니 이런 고상한 건 처음이에요. 그 말에 그 할머니의 표정이 또다시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 말투에서 시장 상인 출신이라는 제 배경이 마치 어쩔 수 없는 한계나 결함처럼 취급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는 평생 예술과는 담닦고 살아온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처럼요. 입주 열흘째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박 어르신이라는 분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던데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왔을까 몰라.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수군거림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똑똑히 눈치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고 보니 실버타운 내부에 존재하던 미묘한 패턴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테이블이 은연중에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귀족팀과 저처럼 평범하고 수수한 옷을 입은 일반팀. 무심코 귀족팀 쪽 테이블로 갔다가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쪽에 자리 있어요. 평범한 옷차림의 다른 박 할머니가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자리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2주차부터는 프로그램 공지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복도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니 와인 시음회와 명품 가방 관리법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하려고 다가가자 담당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건 VIP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VIP 회원이요? 그게 뭔가요? 담당 직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보증금을 5억 원 이상 내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입주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저 같은 일반 회원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담당 직원이 다른 공지를 가리켰습니다. 뜨개질 교실, 텃밭 가꾸기, 다도반.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까지도 철저하게 나뉜다는 사실을요. 평생 장사하며 몸에 밴 근면함으로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뜨개질을 배우고 작은 텃밭에 상추를 심었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더욱 분명하고 노골적인 차별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대화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에 다들 가시죠? 물론이죠. 벌써 좋은 자리로 예약해 놨어요. 대화에 끼고 싶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그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한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건 저희 VIP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특별 행사예요. 박 어르신은 일반 회원이시잖아요. 그 말투에 담긴 노골적인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 입장하려다가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몰랐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온몸에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홍보 책자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의 액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귀족팀 할머니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백화점 VIP 행사 다들 가실 거죠?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명품 가방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리래요. 당연히 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에 담긴 배타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포함되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마주친 윤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원래 저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 부당한 차별에 그냥 익숙해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결국 이 부당함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입주 약 3주차가 되어갈 무렵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는 차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항상 구석자리나 앉게 되었고 행사 때는 항상 뒷줄에 배치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해도 인원이 이미 다 찼다는 말만 들었고 모임에 나가도 대화에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시장 상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곳의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보증금 3억 낸 게 5억, 7억 낸 사람들과 다르다고 내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 그리고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만요. 평생 장사를 하며 단단해진 마음으로 남들에게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머, 박 어르신,
그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 남대문 시장인가요? 입주 한 달이 지나가던 무렵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김 여사님의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제가 초라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단골 도매상에서 특별히 싸게 구입한 그래도 꽤 괜찮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눈에는 그저 싸구려 시장표 옷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네, 남대문에서 샀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 여사님의 얼굴에 스친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미소가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샤넬 가방은 제가 한 달 동안 시장에서 옷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이 더욱더 저를 기죽게 만들더군요. 그날 이후 식당에서의 자리 배치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창가 쪽 좋은 자리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귀족팀 할머니들이, 주방 옆 구석 자리에는 저처럼 평범한 옷을 입은 일반 팀이 나뉘어 앉기 시작했죠. 한 번은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다가 주변 할머니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결국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 저쪽이 어르신 자리 아닌가요? 이 여사님의 말에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너는 여기까지라는 선긋기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라운지에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답니다. 할머니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자랑이었고 그저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시장상인 출신 손주가 어떻게 스카이대를 갔을까? 요즘 특별 전형이 많긴 하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장사하며 고객들의 속삭임도 다 들을 수 있게 된 제 귀는 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고 자리를 떠났어요. 참는 게 익숙했던 저였으니까요. 며칠 뒤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귀족팀 할머니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제 그 샤넬 팝업 스토어 가보셨어요? 한정판 미니백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어제 백화점 VIP 행사에 가느라 못 갔네요. 다음 시즌 컬렉션을 미리 보는 자리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저에겐 전혀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30년간 옷 장사를 했지만 명품은 팔아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못 알아들어도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으면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입주 한 달 하고도 2주가 되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기적 팀 할머니들의 대화가 또 들려왔어요. 저 박말순 씨, 매일 같은 옷만 입는 것 같지 않아요? 냄새 안 나나 몰라. 시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가 봐. 냄새 관리 좀 해야 할 텐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하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었습니다. 냄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가 시장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뒤돌아서려는데 한 할머니가 제 앞에 다가와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박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조언해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수준이 높은 곳이라 옷차림도 좀 신경 쓰셔야 해요. 매번 같은 옷만 입으시는 것 같은데 냄새라도 좀 안 나게 관리하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남대문 시장에서 단단해졌던 제 마음조차 산산조각 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으로 방까지 걸어 올라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실버타운 직원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몇몇 입주민들께서 어르신의 옷냄새에 대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혹시 저희 세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첫 해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냄새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시장 상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가 더럽다는 낙인이 찍힌 것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옷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냄새나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보증금과 막대한 위약금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참았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명품 갑질 문화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했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의 이면에는 상상보다 더 잔인한 노년의 서열 싸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요가 강사의 질문에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남대문에서 장사할 때도 가끔 그랬지만 실버타운에 온 뒤로는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전직 은행장 부인인 이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사람 뭐지? 치매 초기 아니야? 작게 속삭인 말이었지만 주변 할머니들에게 다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로비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은 기억이 나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무슨 뜻인지 곧 깨달았습니다. 치매라는 소문이 벌써 온 동네에 퍼진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시장 상인 출신에서 치매 의심 환자로 낙인이 바뀌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앉던 테이블에 다가가자
이미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하나, 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요. 어르신, 오늘은 저쪽 테이블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통정과 불편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결국 식당 구석 혼자 앉는 1인용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자리는 그곳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꺼내 바쁜 척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제가 물에 들어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슬그머니 물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마치 제가 물을 오염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예 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주말 특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다음 날 보니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있는데 제 이름만 빠져 있는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박 어르신. 실수로 누락된 것 같네요. 담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지운 거였어요. 집단 따돌림은 나이를 불문하고 잔인합니다. 학교에서의 왕따도 무섭지만 노년의 왕따는 더 교묘하고 더 잔인했어요. 직접적인 괴롭힘 대신 무시와 배제로 서서히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귀족팀 할머니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박 어르신, 요즘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확실히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제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대화 주제를 바꾼 뒤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저를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일까? 평생 장사를 하며 날카로워진 제 머리는 여전히 명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끌려오는 치매라는 소문에 저 자신까지 의심하게 됐어요.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건가? 내가 정상인데도 비정상이라고 주위에서 계속 말하니 정말로 내가 비정상인지 헷갈리는 그런 느낌. 프로그램 참여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이미 정원이 다 찼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주말 모임에는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고 공지사항도 제게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입주 2달 반쯤 되었을 때 실버타운 행정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몇몇 입주민들께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혹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치매라는 소문이 이제 공식화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멀쩡해요. 치매 같은 거 없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모든 입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는 이미 치매 환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귀족팀 할머니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새는 치매 환자들도 실버타운에 다 오나 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수준 떨어지는 곳인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뒤를 돌아보려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복도를 지나가면 문들이 하나 둘 닫혔습니다. 라운지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멈췄어요. 안전한 고립, 그것이 제 실버타운 생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무심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삼목이라는 큰 돈을 들여 얻은 것은 결국 고급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설 속에 갇힌 외롭고 고립된 감옥. 그러던 어느 날 3달 만에 딸 서연이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밖에 나가서 먹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3달 만에 찾아온 딸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아, 여기 식당에서 먹자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버타운 식당에서 받았던 그 차가운 시선들을 딸에게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 나가서 먹자. 엄마도 바깥 음식이 그리웠어. 딸과 함께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실버타운을 벗어나자마자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디론가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된장찌개 드세요. 여기 맛있기로 유명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된장찌개를 먹으며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고 했었지만 딸의 눈은 제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다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얼굴을 보니 전혀 안 좋아 보여요. 순간 그동안 숨기고 있던 감정이 푹 하고 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참았어요. 딸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적을 하는 중이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딸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딸의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나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실버타운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원에서 산책 좀 할까요? 공원을 걸으며 딸과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결국 실버타운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기 전에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더 마실까요? 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버타운 1층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몇몇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족 팀의 주요 멤버들이었지요. 우리가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구석진 곳을 찾았겠지만 딸이 곁에 있어 용기가 났어요.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치매 의심받는다는 박말순 씨 아니야? 딸이라는 사람도 오늘 하루 와서 뭘 한다고 저렇게? 딸의 예리한 귀에도 그 말이 들렸나 봅니다. 순간 딸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대화를 이어가려는데 주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아무나 다 들어오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입주 자격을 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니까.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하려 했지만 3개월간 쌓였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딸이 눈에도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때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서연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테이블로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 어르신의 딸 서연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딸이 자기소개에 할머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집단 따돌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 이런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 9항에 명시된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치매 의심 소문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의학적으로 근거 없음이 증명된 상황에서는 악의적인 의도가 인정되어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 여사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어르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민하다고요? 3개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프로그램에서 제 이름 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으면서 제가 예민하다고요? 30년 장사하며 단련된 제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대문에서 30년 장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아세요? 재벌 사모님부터 시장 상인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을 대했어요. 그중에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명품 가방이나 자식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시장 상인 출신이라서 명품 옷 안 입어서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당당히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명품 쪼가리로 사람 등급 매기고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이 사람 따돌리고 뒷담 하나 하는 수준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더 이상 제가 못 있겠네요. 할머니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